네, 안녕하십니까. 시작해봅시다. 자, 이번 시간에는 11단원 용액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 배운 농도를 바탕으로 오늘은 총괄성에 대해서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 배운 농도나 용액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번 시간 총괄성을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도가 잘 안 되어 있는 친구들은 몰랄농도, 몰농도 정도는 정의가 뭔지 다시 한번 보고 오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 총괄성에 대해서 한번 해봅시다. 여기 한번 볼까요? 총괄성은 비휘발성 전해질, 요거는 요렇게 해볼까요? 비휘발성 전해질이 녹아있는 경우 용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미추. 종류에 관계없습니다. 됐죠? 오직 용질의 입자수. 입자수를 나중에 반토프 법칙까지 가져올 텐데 입자수에 비례하는 성질입니다. 됐나요? 여기서 비휘발성 전해질이라고 하면 그냥 고체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고체가 녹아있는 경우에 나중에 이상용액이라고 해서 액체끼리 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는 일단 요렇게 해봅시다. 보면서 하나씩 가볼게요. 5개 소개할 건데 오늘은 그중에 4개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증기압 내림 볼게요. 증기압 배운 기억 나나요? 네, 증기압이 뭐였죠? 그렇죠. 용액과 그러니까 액체랑 기체상이 공존해야 됩니다. 공존할 때 맞나요? 평형을 이룰 때 그 기체가 증발한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 증기압이었습니다. 됐나요? 우리는 그때는 순수한 증기압을 봤던 거죠. 예를 들어서 물의 증기압이라고 하면 액체인 물이 있는 상황에서 폐 용기 안에서 이제 그 기체가 동적 평형을 이뤘을 때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이었죠. 됐나요? 이번에는 그 물에다가 쌤이 소금 아니 포도당을 넣어볼게요. 설탕을 넣어볼게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한번 보는 겁니다. 여기 보이나요? 비휘발성 용질. 이걸 쌤이 지금 설탕으로 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원래는 물만이 이렇게 표면에서 증발할 거였죠. 맞나요? 원래는 이렇게 표면에서 증발할 거였는데 상상해보세요. 요렇게 설탕이 섞이면 요 표면선 증발했죠. 증발했는데 이 표면선 증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방해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설탕이 끼어들어서 여기만 당장 이 표면만 해도 봐보세요. 설탕이 끼어들어서 물이 날아갈 자리를 막는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이 섞일 경우 증기압은 알아두세요. 내려갑니다. 다시요. 증기압은 내려갑니다. 얼마나 내려가나요? 네, 돌아가 볼까요? 입자수에 비례한 만큼 내려갑니다. 됐나요? 그거를 학자들이 수식으로 찾아놨어요. 다시 볼게요. 100도씨에서 순수한 물이라면 끓는 점이 증기압이 얼마인가요? 1기압이죠. 역으로 해볼게요. 1기압이었다면 물에 끓는 점은 얼마일까요? 100도씨였죠. 그러면 그렇단 말은 100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1기압이었던 겁니다. 근데 거기에 만약 설탕과 같은 비전해질 혹은 비휘발성 용질을 섞으면 그 똑같은 100도에서 나타낸 압력이 어떻게 되나요? 네, 0.9가 되는 거죠. 됐나요? 다시 100도 시압에서 누가 증기압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용액의 증기압을 물으면 0.9라고 해야 됩니다. 그럼 순수한 용액에 비해서 증기압이 얼마니? 내림이 얼마니? 라고 물으면 이 델타 값을 물은 겁니다. 얼마라고 해야 되나요? P 증기압은 1에서 0.9를 뺀 0.1이라고 답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때 이러한 여기 입자의 용질이 들어간 입자수에 이 모든 게 비례한다는 걸 잘 만족하는 용액을 이 법칙을 라울의 법칙이라고 이걸 잘 만족하는 용액을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그냥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지금 우리가 배운 알갱이의 몰수에 비례해서 증기압이 내려간다. 요걸 잘 따르는 애를 이상용액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이 법칙이 라울의 법칙이고 2가지를 소개할게요. 2가지인 이유는 여기서 설명했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증기압이 얼마니? 그래, 설탕이 들어온 증기압이 얼마니? 라고 물을 수도 있고 설탕이 들어왔어? 그래서 얼마나 내려갔니? 라고 물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될까요? 그럼 너 증기압이 얼마야? 이겁니다.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야? 라고 묻는다면 원래 순수한 용액일 때의
증기압에서 됐나요? 용매라는 얘기는 순수한 액체일 때, 그러니까 아까 설탕물 상황이라면 그냥 물일 때 증기압이 얼마니에서 뭐에 비례할까요? 그쵸, 용매에 비례하겠죠. 왜냐면 용매의 비율이 1이라면 곱해보세요. 원래 있던 증기압과 당연히 같은 거잖아요. 맞죠? 거기에서 용매의 비율이 줄어들수록 증기압은 내려가는 거니까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X 몰 분율이라고 합니다. 너 증기압이 얼마야 하면 용매가 가진 몰 분율에 비례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 얼마나 내려갔니라고, 누가 증기압 내림이 얼마니라고 묻는다면 누구 때문에 내려갔어요? 그렇죠. 설탕이 끼어들어서 내려갔으니까 원래 용매의 증기압이 이만큼이었는데 끼어들어간 설탕의 용질 때문인 거죠. 이해될까요? 혹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 정도는 써놔줄게요. 여기 몰 분율을 묻는 카이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용매의 몰 분율은 뭐예요? 용매랑 용질에서 그 중에 용매의 몰 분율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용질의 몰 분율은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용매랑 용질이 다 있었는데 그중 용질의 몰 분율이 되겠죠. 이 차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른쪽에 써있더라고. 농도가 크다라는 말을 증기압 관점에서 해봅시다. 자, 설탕물이 진하다, 농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요? 설탕이 많이 들었다, 용질이 많이 들었다, 방해꾼이 많이 들었다. 맞나요? 그러면 증기압은 작아지고 그것 때문에 내려간 증기압 내림은 커진다. 요 말이 이해될까요? 네, 한번 이해해보세요. 너무 어려운 말은 아니니까 한번 천천히 이해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요 페이지는 쌤이 뺐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총괄성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묽은 용액의 성질이라고도 하고 총괄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번에는 끓는 점 오름과 어는 점 내림에 대해서 해볼게요. 요 둘은 세트입니다. 세트. 공식도 똑같고 경향성도 똑같습니다. 다만 끓는 점이냐 어는 점이냐에 대한 얘기고, 끓는 점은 올라가고 어는 점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높아진 건 더 높아지고 낮아진 건 더 낮아집니다. 됐나요? 이거는 아주 직관적으로 먼저 보여줄게요. 지금 우리가 아주 귀요미들이 배우는 단계니까 일일이 수식을 대입하기보단 먼저 직관적으로 화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지긋지긋하게 했죠. 상평형 곡선. 이게 물의 상평형 곡선입니다. 지금 보는 게. 자, 상상해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아주 직관적으로 해볼게요. 이 점 생각해보세요. 여긴 액체고 기체겠죠. 1기압에서 압력이니까, 자, 1기압에서 요 당연히 끓는 점이겠죠. 정상 끓는 점이겠죠. 증기압이 1기압인 지점, 그 점이 끓는 점이라고 했죠.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지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설탕을 넣었어요. 물이 있었는데 얘는 물이겠지. 얘는 일종의 설탕물이겠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설탕물이 들어오면 1기압이, 그 용액이 1기압이 되기 위해서의 온도는 더 높을까 낮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개념이 어려우면 온도가 높냐 낮냐를 어떻게 생각하지? 누굴 더 많이 끓여야 할지를 생각해보세요. 즉 1기압만큼 하기 위해서 설탕물이 되면 더 많이 끓여야 될까 덜 끓여도 될까를 생각해보세요. 앞에 얘기로 돌아가 볼까요? 설탕은 물이 날아가는 걸 어떻게 한댔어요? 방해한다고 했죠. 그러면 1기압만큼 만약 10개라고 쳐보세요. 100도씨에서 10개가 날아가는데 설탕이 끼어서 방해해서 8개밖에 못 날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1기압이 되기 위해선 10개가 날아가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더 끓여야죠. 그래서 이렇게 끓는 점이 올라갑니다. 이걸 델타 Tb라고요. 보일링 포인트가 올라갔다 해서 델타 Tb라고요. 요걸 끓는 점 오름이라고요. 아이고, 네, 여기. 이걸 끓는 점 오름이라고요. 됐어요? 다시 끓일 때 더 못 날아가니까 똑같이 날리기 위해선 더 끓여줘야 돼요. 그래서 끓는 점은 올라가구나. 이게 끓는 점 오름이요. 됐나요? 어는 점 내림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직관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내려갔죠. 그럼 0.9기압 될 때도 당연히 더 끓여야 된 건 이해되죠. 같은 0.8기압을 만들기 위해서도 더 끓여야 된 건 이해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됐나요? 그럼 삼중점이 여기 형성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될까요? 상식적으로도. 그럼 그때 똑같이 여기 액체랑 고체상을 공유하는 요 보세요. 이 점. 어느 점이죠? 어느 점은 지금 어떻게 됐나요? 내려간 거 보일까요? 네. 이거를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프레징 포인트라고 해서 어느 점 내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거는 값이 뭘까는 학자들이 찾아낸 거예요. 여기 아까 입자수에 비례한다 했죠. 그 입자수 중에서도 특히나 몰랄 농도에 비례합니다. 요 m은 몰랄 농도입니다. 몰랄 농도에 비례해요. 누구의? 용질의. 그러니까 용액의 몰랄 농도에 비례하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몰 농도가 될 수는 절대 없어요. 왜? 온도에 따라 바뀌는 값이거든. 몰 농도는. 그래서 몰 농도로는 절대 정의할 수 없어요. 퍼센트 농도로 하면 안 될까요? 했는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화학자의 삶에서는 퍼센트 농도는 다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몰랄 농도냐인데 몰 농도는 온도에 따라 변해요. 왜냐면 용액의 부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몰랄 농도로 취급합니다. 그럼 요 KB나 KF는 뭐냐면 상수입니다. 상수. 누구의 상수? 용매의 상수입니다. 끓는 점 오름 상수 혹은 끓는 점 용매에 의존하는 상수. 요 두 단어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쌤은 이걸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냅니다. 됐죠? 그럼 여기 몰라 이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됐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거고 요걸 계산할 줄 알아야 되고 얘는 누구에 의존하는 값이다? 용매에 의존하는 값이다 라는 건 알아둬야 돼요. 요를 좀 더 테크니션적으로 다루면 여기 KB 값을 구해라고 해보세요. 누가 만약에 KB가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여기 1을 넣어볼까요? M자리에. 그러니까 끓는 점 오름에서 1몰랄 들어갔을 때 내려가는 끓는 점 온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KB가 0.5이라고 해서 쌤이 알기로 물이 0.5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요렇다고 생각하면 이 말은 내가 만약 0.52도가 바뀌었으면 1몰랄 농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델타 TB가 생각해봐 0.26이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몰랄 농도 의미로 상수로 해석해보세요. 나는 1몰랄 농도가 있으면 0.52만큼이 보일링이니까 올라가는데 0.26만큼 변했다는 건 2분의 1몰랄만큼 있겠구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됐나요? 이런 건 좀 더 테크니션적인 거고 실제로 대입해도 되니 이 상황을 그리고 이 공식을 잘 이해하도록 합시다. 됐을까요? 그 다음은 이 거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삼투압에 대해서 해봅시다. 삼투는 확산 요런 거에 좀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요렇게 해봅시다. 삼투 해볼까요? 정확한 정의부터 해볼게요. 반투막을 경계로 요건 밑줄 긋지 마세요. 반투막을 경계로 했단 말은 큰 거는 이동 못하고 작은 건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놈이 있고 없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누가 이동하겠어요? 당연히 크기가 작은 거. 용매랑 용질 중에서는 누가 크기가 작을까요? 100% 용매입니다. 100% 용매입니다. 그 이유는 용질이 더 작을 수도 있잖아. 아니요, 네버. 이유는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에서는 요게 용질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용질이 물에 녹아 있다는 건 물로 둘러싸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질의 크기가 실제 용질의 크기가 아닌 거예요. 물로 둘러싸인 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절대 물보다 작을 수가 없어요. 됐나요? 그럼 이동한다면 누가 이동하겠어요? 그렇지,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물이. 됐나요? 그러면 물 입장에서는 어떻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죠. 됐나요? 그러면 용질보다 물이 많은 건 고농도인가요? 저농도인가요? 그렇죠. 용질보다 물이 더 많으면 당연히 저농도죠. 설탕물이 있는데 설탕 조금에 물이 진짜 많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저농도지. 맞나요? 그럼 물이 작은 곳은 뭔가요? 상대적으로 고농도가 돼서 요렇게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입니다. 삼투. 됐나요? 우리 책에 있는 편으로 하면 농도가 묽은 용액 쪽이 이게 이 말일 거예요. 물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거지. 고에서 저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 입장에서 많은 게 저농도일 뿐인 거죠. 됐나요?
삼투압의 정의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 삼투압의 정의가 조금 까다로운데 여기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기 요 두 개가 농도 차이가 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얘가 지금 누가 더 고농도예요? 물이 어디로 이동했어요? 일로 이동했죠. 그러면 여기가 물이 더 적은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고농도라는 거겠죠. 여기는 저농도고 여기가 물이 적은 상황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럼 삼투란 건 뭐냐면 이렇게 쭉 밀고 올라오는 걸 못 올라오게 막는 힘이에요. 다시 못 올라오게 막는 힘을 삼투압 파이라고 해요. 이 힘을 파이라고 해요. 됐나요? 못 올라오게 막는 힘이라고. 그럼 얘는 뭐에 얘를 삼투라고 할 수는 없어요. 뭐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냐면 여기 이거 압력인 거 배웠죠? 기억나나요? 물기둥의 높이. 됐나요? 로, G, H에 삼투압이 비례해버리는 거 이해되나요? 그럼 H가 커질수록 삼투압은 컸던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큰 압력을 견뎌낸 거니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반토프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외울까요? 파이는 CRT. 요건 이런 해석도 가능해요. 요런 해석도 가능해요. 얘는 어떻게 사실은 본 거냐면 요 입자들, 액체 입자를 기체로 본 거예요. 얘가 농도거든요. 얘가 삼투압이에요. 압력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액체를 기체로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농도는 부피의 분의 몰수인 거 이해되나요? 요게 무슨 농도냐면 몰 농도거든. 몰랄 아니에요. 몰 농도요. 됐나요? 그럼 양변의 부피 구해보세요. V 곱하기 파이는 nRT죠. 파이가 일종의 P죠. PV는 nRT씩 나오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삼투압은 일종의 액체를 기체로 해석했구나. 요 정도 값만 잡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문제는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일단 요 개념을 먼저 넣어보세요. 삼투압 두 가지 기억하면 되겠네. 오케이. 물이 이동한다.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려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한다. 그때 삼투압이란 그게 올라오는 걸 막는 힘이고 이 H랑 비례한다. 누가 나보고 계산하라면 기체처럼 삼투압은 몰 농도 곱하기 RT로 계산한다. 요 정도만 머리에 담아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됐나요? 넘어가 봅시다. 이제 반토프 입자에 대해서 해봅시다. 요거는 되게 쉬워요. 요거는 일단 그렇지. 요런 식으로 실제로 값을 줘야 돼요. 이렇게 반토프 인자 값을 줘야 되고 얘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 우리가 총괄성할 때 비례한다고 했죠. 뭐에? 용질의 입자수에 비례한다고 했죠. 쌤이 처음에 말하다가 멈췄던 기억날까요? 쌤이 처음에 예시를 설탕물로 들었죠. 근데 그때 쌤이 앞에 뭘로 할랬었냐면 소금물로 할랬어요. 그러다 멈춘 이유는 달라서요. 설탕물은 설탕 입자 1개가 들어가면 녹으면 그대로 1개거든요. 근데 소금 1개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1개일까요? 아니죠. NA랑 CL로 나니까 2개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토프 입자예요. 소금의 반토프 입자가 뭐냐, I가 뭐냐고 물으면 2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2도 아니에요. 왜냐면 모두 헬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값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혹은 별말이 없고 모두 헬이 된다 하면 그냥 그 알갱이 개수만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삼투압 같은 경우도 잠깐 떠올려 볼까요? 파이는 CRT에서도 여기 몰 V분의 N에서 몰수를 고려할 때 반드시 반토프 입자까지 고려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몰랄 농도 할 때도 이 입자까지를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 효과니까 여기 잘 나와있죠. 만약 1몰랄 농도다. 근데 NaCl이면 모두 이온화됐다고 가정. 실제로는 쌤이 알기로 1.8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렇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얘를 1몰랄 녹이면 Na 1몰랄, Cl 1몰랄이 생겨서 총 2몰랄의 효과가 있다. 요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꼭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네. 여기는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그럼 우리는 4가지 배웠죠? 전부. 증기압 내렸고요. 맞죠? 뭔가가 섞이면 방해를 받아서 증기압이 내려갔고 그래서 증기압이 얼마니라고 물을 수도 있었고 얼마나 내려갔니라고 물을 수도 있었어요.
맞죠? 표면을 방해했어. 그래서 증기압이 내려가 버렸어. 덜 날라가 버렸어. 했죠? 끓는 점 올라갔죠? 덜 날라가니까 같은 압력만큼 올리려면 더 많이 온도를 올렸었어야 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끓는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했고요. 그리고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 삼투고, 그걸 막는 힘만큼이 삼투압이라고 했고, 얘는 파이는 CRT, 특히 C는 몰 농도였다는 거랑 올라오는 걸 그 막는 힘, 그게 바로 삼투압이었다는 거 배웠어요. 네, 이번에는 이상용액과 비이상용액을 해보세요. 이상용액이 아까 뭐였죠, 쌤이? 그렇지.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는 용액이었죠. 즉 아까 증기압 내림, 어느 점 오름, 어느 점 내림, 삼투압을 잘 만족하는 게 라울의 법칙이요. 됐나요? 즉 증기압을 물으면 이렇게 얘를 한번 얘로 해석해 봅시다. 얘 지금 헥세인이거든요. 헥세인이 1몰 있으면 요 증기압이었다고 칩시다. 거기 옥테인이라고 해서 다른 게 조금씩 섞일수록 그 몰 분율에 비례해서 내려가는 거 보이나요? 됐나요? 네, 이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나타나는 거죠. 딴 걸 섞을 때. 요는 거꾸로 해석도 가능해요. 어떻게? 여기 옥테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옥테인은 얘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옥테인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지점이 옥테인의 증기압이겠죠. 이 지점은 헥세인의 증기압. 요런 거 잘 물어봐요. 이 둘 중에 누가 인력이 크냐? 누가 커요? 증기압 누가 커요? 그렇죠. 헥세인이 크죠. 증기압이 크단 말이 무슨 말이요? 잘 날아간다고. 왜 잘 날아가요? 인력이 작아서. 근데 옥테인 입장에서 마찬가지죠. 여기 자기 증기압이 있는데 여기 몰 분율이 작아지죠. 그러니까 헥세인의 몰 분율이 올라갈수록 옥테인의 몰 분율이 작아질수록 옥테인 자체의 증기압은 내려가는 거지. 됐나요? 하나 주의할 건 전체 증기압이 내려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체 증기압이거든요. 전체 증기압은 예를 들어서 이 점 해석, 요 점을 해석해 봅시다. 전체 증기압은 옥테인의 증기압 더하기 여기 헥세인의 증기압을 합친 값이에요. 됐나요? 합친 값이요. 이상용액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거는 뭐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0.4 지점이라고 합시다. 0.4 지점에서 만약 전체 압력을 누가 구하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옥테인의 몰 분율이 0.4라고 해봅시다. 여기 이 점은 옥테인의 순수한 증기압에서 나는 0.4만 가지고 있죠. 그럼 또 남은 건 누가 있나요? 그렇죠. 헥세인이 있는 거죠. 헥세인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얘가 0.4 가지고 있으면 합쳐서 1 돼야 될까? 0.6 가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더하기지. 이렇게 해서 P 토탈을 계산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이게 뒷내용이요. 이게 그 말입니다. 너무 못생기게 꺼줘. 예쁘게 꺼줄게. 꼭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용하는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요 밑에 한번 풀어보세요. 요 밑에는 어렵지 않아서 스근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라스트 팡으로 갑시다. 쌤 조금 더 까다로운 건 생략했어요. 라스트 팡 해봅시다. 비이상용액 해봅시다. 라울의 법칙을 만족하면 이상이었는데 그거 안 만족하겠죠. 그러니까 직선으로 안 나타난 거예요. 요렇게 곡선 구간이 있는 거예요. 그럼 두 개밖에 없어요. 직선이 아니면 곡선인데 위로 갈래? 좀 예쁘게 해줄게요. 위로 갈래? 아니면 아래로 갈래? 이거밖에 없어요. 왜 위로 갈까 생각해보면 그럼 아까 이상용액일 때 조건이 뭔지를 봤었어야 돼요. 이상용액, 왜 그럼 이상용액을 정의할 수 있었을까 하면 생각해보세요. 새로운 물질, 액체끼리 섞었을 때 새로운 물질이 들어왔을 때 모든 물질의 인력이 바뀌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됐나요? 즉 엔탈피 변화가 0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섞일 때, 즉 두 물질이 섞일 때 엔탈피 변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양 혹은 음의 엔탈피를 가진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아무거나로 먼저 잡아봅시다. 용매 용질 인력이 더 작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섞고 나서 그 둘의 인력이 더 작은 거예요. 됐나요? 인력이 작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치. 잘 날아간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을 때보다 섞으니까 인력이 더 작아졌고, 됐나요? 그러니까 더 잘 날아가는 거죠. 인력이 작아졌다는 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인력이 강할수록 안정된 결합이잖아요. 됐나요? 이중결합보다, 단일 결합보다 이중결합이 더 단단한 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안정하잖아요. 됐나요? 그러니까 다시 원래 물끼리 뭐 핵생끼리 아까로 좀 핵생끼리 옥테인끼리 있었는데 그 각각끼리 있을 때보다 섞으니까 그 둘 섞은 거 인력이 작은 거죠. 그러니까 내 예상보다 더 많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력이 작으니까. 인력이 작단 말은 불안정하다는 말이에요. 에너지가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됐나요? 음의 편자는 그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그림을, 여기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양의 편차와 음의 편차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 문제는 양의 편차를 나타내는 거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으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꼭 공부하고 오세요. 고생했습니다.